먼저 서울의 한 초등학생. 온라인 수업 5교시 중 2시간만 실시간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동영상을 봅니다. 실시간 수업 땐 곧잘 집중했던 학생이 동영상 시간이 되자 간식을 먹고 들락거리더니 결국 휴대전화에 손을 댑니다. 지루하고 심심해. 학교에 가 있거나 줌 수업을 들으면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서는 의견이나 이런 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 수업을 틀어놓고 잠을 잔다거나 수업창을 작게 띄워놓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100% 게임으로 빠져요. 폰을 열어놓고 출첵만 하고 뭐 하고 롤 하다가 또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러더라고요. 보다 못해 아이방에 CCTV를 설치한 부모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집중을 못해요. 내가 틀어놓고 딴짓하고 유튜브 링크 열고. 이번엔 수도권의 또 다른 초등학생. 오늘은 2시간이 동영상 수업인데 학교에서 올려준 동영상을 클릭했더니 둘 다 8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40분 수업을 듣는 건데 그냥 저런 8분짜리 영상 보고 그냥 끝. 그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적 결손도 엄청 커지는 거고. 동영상 내용도 문제입니다. 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3학년 체육 수업 영상을 클릭했더니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선 꼬마버스 타요가 나오는 동요 모음이 1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학교는 내실 있는 실시간 수업을 하는데 왜 자기 애들은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의를 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교육청 결정 사항이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사회 결정 사항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왜 맞춰주지 않느냐 라는 게 너무 이제 실망스럽고. 일선 학교에선 실시간 화상 수업을 늘리자는 교사들과 거부감을 보이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6명의 선생님 중에 줌으로 수업하려고 하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교육부에서 딱 못을 박아서 너희들 몇 월부터는 뭐 줌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 하고 공문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육부는 그동안 뭘 한 걸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초 내려보낸 온라인 수업 지침 공문들입니다. 실시간 수업 최소 횟수나 시간을 정하거나 실시간 수업이 전체 90% 이상 하루 한 번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교육청은 단 3곳뿐. 다른 곳들은 노력, 확대, 활성화 같은 추상적 표현만 해놨습니다. 교사들이 문의를 했어요. 근데 당장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육청에서의 대답은 불가능할 겁니다. 적어도 7월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걸 알면서 이걸 내려보는 이유는 뭘까요? 명피용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했어. 결국 교사가 안 했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2년째.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별다른 준비 없이 새 학년을 맞으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는 어느 학교, 어느 교사를 만나느냐에 달린 복불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우리가 고장나면 바로 AS 센터 가잖아요.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식기세척기나 뭐 세탁기나 고장나면 망설이시는 분들이 없죠. 소위 냉장고가 고장나도 바로 뭐 가전제품 AS 센터에 전화해서 오는데 사실 교육도 서비스거든요. 우리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 교육이라는 그 단어가 준 압박감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교육 주체고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제한도 해야 되는데 잠잠하다는 거죠. 아까처럼 언론사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이렇게 하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서 배운 거죠? 공교육에서 배운 거죠. 중간만 가자. 누가 질문하면 수업 말미쯤에 질문해 보세요 했을 때 대학교까지 가서 누가 질문하면 질문한 사람을 주변의 동료들이 학우들이 어떻게 봤나요? 좋은 시선으로 봤을까요? 그렇진 않았죠. 야, 왜 질문해? 이제 쉬는 시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질문하지 못하고, 전 질문하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문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를 보면은 이 학은 배울 학이고요. 아시겠지만 아주 쉬운 한자죠. 문은 물을 문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학문은 문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도 없고 출구도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건 모르겠는데 답답한데 이걸 좀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질문을 해야지 아이들이 어떤 학습이나 어떤 지혜 방향으로 문을 뚫고 나가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질문은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 학생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 40분, 50분 수업 안에서 선생님이 판서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어떤 EBS에 보면은 EBS 어떤 프로그램에서 왜 이제 한국의 대학생들을 질문을 안 할까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1학년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한대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그때는 또 가르칠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선생님들 말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조용히 해. 진도 나가야 돼. 그거 진도 때문에 조용히 하니까 결국에는 엎드려 자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고등학교 현실인데 이게 벌써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10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인데 본인이 이 학생들의 어떤 마음을 알겠다고 잔다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지금 교육부의 책임자 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뒤에서 지금 이 담당하는 장학사인지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책상에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죠. 작년이죠. 작년에 이슈화됐던 그 N번방이라는 사건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10대, 20대였어요. 소위 말해서 그 M4 세대라 하죠. 요즘에 뭐 취업, 결혼, 이제 연애 이렇게 포기하면 3포고 그 이후로는 다 포기하는데 이 아이가 사실은 대학교 학부사에서 편집장도 하고 성실히 살아가던 아이였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라고 해서 거기에는 반응을 했는데 바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르치지 않아서 저는 M4 세대가 N번방을 만들었다고 봐요. 숨어 살고 아까 뭐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걸로 만든 거죠. 퀴즈인데요. 좀 졸리시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내서 혹시 맞춘 분께는 제 사인북을 드리는 그런 거를 한번 이벤트로 한번 마련해 봤는데 혹시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잠깐 음소거나 손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히틀러요? 누가 말씀하셨나요? 기도하는 복덕맘. 아, 예. 혹시 원주 사시나요? 네? 원주 사시나요? 네. 아, 예. 그러면은, 예. 저한테 채팅으로, 예. 히틀러 맞고요. 네, 제가 채팅으로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사인북을 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히틀러였어요. 히틀러는 네, 기도하셔갖고 이렇게 잘 맞추셨나봐요. 축하드리고. 그 공무원 시험을 강요당한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히틀러가 없이 살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없이 그러니까 좀 가난하게 살고 이제 집안 환경이 불화된 아이들에게서 불량 청소년이 나온다 봤는데 히틀러는요 집안이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관세청장이었거든요. 그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 해보니까 이 직업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야 공무원 시험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이제 화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뭐 히틀러가 했던 게 당대에 그 어떤 소품 같은 걸 그려서 팔았답니다. 근데 그것도 잘 팔렸어요. 돈벌이 잘 됐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용돈도 많이 받았대요. 히틀러가 이제 고모들이 좀 있는데 고모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조카한테 돈도 막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플렉스 한 거죠. 유럽에서 막 바그너 오페라 보러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어디서 찾았냐면 안타깝게도 이제 전쟁터에서 발견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히틀러가 철 십자가 훈장을 딱 받고서 야, 이게 바로 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히틀러의 그 나이 투쟁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히틀러랑 반대되는 인물로서 찰리 채플린은요, 집안이 뭐 아시겠지만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리셨고 부모님이 이혼했고 떠돌이 생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찰리 채플린이 이제 만들어낸 떠돌이 캐릭터 의상들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빌린 거거든요. 옷이 보면은 영화 보시면 의상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도 자기 선생님한테 빌려서 뚱뚱한 선생님한테 빌려서 큰 거고 위에 저고리는 양복 저고리는 이제 자켓은 자기 동료한테 빌렸는데 또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 거라 좋은 거고 이 이제 코털 같은 거는 이제 솔 같은 걸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자기 거라고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팡이도 사실은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 우산을 있었는데 우산에 살을 빼가지고 지팡이로 짚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 속에서 떠돌이 캐릭터를 발굴한 거죠. 5번째 가치를 사랑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제가 30살 때 감독 데뷔를 했어요. 전 15살 때부터 감독이 되고 싶어 했는데 영화 현장에도 있어 봤지만 잘 못했어요. 저는 30살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제 저는 연극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는데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러 오시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의 이 교수님들은 차가 없고 이제 밥도 잘 못 사줘요. 제가 오히려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제차 끌고 다닌 사람들은 막 상업영화, 극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막 폼도 나고 좋은 옷 입고 다녀서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들은 정말 돈 없는 사람으로 보고서 되게 무시했어요. 교수님들 수업할 때 교수님 이거 만들어서 얼마 벌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되게 당돌했는데 제가 싫어했던 기독교 그리고 선교 뭐 이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러 가서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어려움 당한 분 계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되게 막 그 댓글로 그 비난하는 댓글, 조롱하는 댓글 남겨서 네이버 베스트 댓글로 될 정도로 되게 조롱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걸 제가 싫어하던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대만에 선교 가는 게 되게 유명한 교회를 다녔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영화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캠코더를 하나 저는 그냥 영화를 포기하고 그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에 캠코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캠코더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뭐 봉사활동 하는 것들을 찍으려고 갔다가 대만에서 제가 만난 대만의 아이, 대만의 대학생, 대만의 할아버지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싶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 영상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분들을 찍었던 거를. 그래서 이거를 마침 이제 당시에 2010년도에 서울국제 기독교 영화제라는 게 마침 열렸더라고요. 공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작품을 냈어요. 영화도 아니에요. 영화도 아니고 한 5분 정도 되는 그냥 영상인데 이제 감독을 데뷔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가 만들었던 게 극장에서 상영되냐 안 하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상영이 됐어요. 상영이 돼서 제가 잃어버렸던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행복하게 작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라오스 작년 2010년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곳곳에 해외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홈스쿨 하면서 이제 학원비 보낼 돈을 좀 모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해외에 특별히 좀 어려운 나라 저개발 도상국에 가서 어렵게 사는 현장의 아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 아이들을 못 사니까 너희들을 잘 사니까 감사해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년 한 개씩 가고 싶어서 작년에 이제 제가 선정한 국가가 이제 라오스였는데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나라 1월 20일에 출국했는데 이제 출국하자마자 부모님한테 문자가 와서 야, 뭐 코로나도 그때 없었죠.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는데 너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못 가게 됐는데 그때 가길 참 잘했다고 봐요. 그때 이후로 이제 앞으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오스에 가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간 건 아니라 제가 이제 10일간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서 봉사하시는 올해 이제 작년에 칠순이 되신 그 나이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주택공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거기서 그 어려운 이제 고아와 부모님들한테 방치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어르신을 알게 됐어요. 그 어르신 부부를 알게 돼서 그분들을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찍어서 유튜브로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널 만들어 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오스에 보면 이제 수도는 비엔티안이 있고 그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이제 2009년도에 뉴욕타임즈의 세계 10대 관광지로 뽑혔던 도시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이 사진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제가 사진 잘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작년 1월 한 30일 정도, 20 며칠 정도 됐을 텐데 이때 여기가 꽝시포포라는 곳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VN의 그 꽃보다 청춘이라는 곳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수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갖고 싶어서 이 영화 찍는 장비를 지고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가족 사진 한번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지고서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들 뭐 핸드폰 한 장으로 갖고 가는데 삼각대랑 딱 지고서 여기를 가서 찍은 건진 사진 한 장입니다. 전 이 사진이 일부에 저희 가족 소개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고 봐요. 이게 저는 홈스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아니라 삶이라고 보거든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배운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거고 배운다는 건 결국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전 배운다고 봐요. 그래서 꽝시폭포 앞에서 이게 에덴동 산의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사진 한 장이 참 행복해요. 저희 거실에 이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는데 이런 사진 한 장만으로도 나는 잘 살았다. 난 좋은 아빠고 난 좋은 교사다라는 그런 믿음을 때론 뭐 저라고 해서 왜 항상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 어떤 어떤 무거운 것들이 눌려 있을 때 이 사실 영상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제 그 미라클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딱 올려놨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영상을 좀 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우리가 홈스쿨은 제대로 사랑할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에 가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딸이 이제 이때가 9살이었는데 저는 한 5년 남았다고 봤어요. 여자애들은 좀 사춘기가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허물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때부터 한 14살, 15살 되면 자기 일 때문에 좀 바쁠 거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시한부 인생이라 살고 살자. 그러면은 남은 아이와 저랑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남은 시간이 참 행복할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떤 홈스쿨 기관에서 하면서 어떤 엄마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강의 잘 들었는데 결국 목표가 뭐예요? 홈스쿨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너무 선생님 추상적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목표가 뭔데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 목표는요, 제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제가 만약에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가 노년이 될 때까지도 이 아이하고 나하고 좀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아이가 중요한 일들을 나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여전히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친구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제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게 자녀 교육이 제일 현실적이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대학 보내려고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려고 사는 건 아닌데 결국 그렇게 위해서 내 삶도 잃어버리고 아이는 나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삶도 잃어버리고 그게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 비스포크 라인 나오면서 문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하는 일이 광고 영상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 문구를 유심하게 보는데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 라는 했는데 이제 막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대로 막 이렇게 냉장고 색깔 고를 수 있잖아요. 문짝도 이렇게 비싼 돈 주면서까지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는 교육을 우리답게 삼성전자처럼 찍어내기 식으로 예전처럼 냉장고 찍어내면 요즘 안 팔리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자기 색깔을 입히고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자기 색깔을 좀 넣으면 어떨까. 물론 학교에 무조건 보내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고 학교에 보낼지언정 내 자녀에 대한 교육 가치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학원 보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뭐지? 근데 너무 사람이 너무 이제 궁시에 몰리다 보면 질문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나는 학원비만 잘 되면 되겠지. 우리 아이는 영어 점수만 높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내가 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지? 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자기 색깔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잠재력인데요. 조앤 롤링이란 작가죠. 이 작가가 쓴 해리포터라는 이제 아동 소설인데, 제가 이거는 뭐 선물은 아니고 선물 한번 드렸고 이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요,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첫 책을 거절당했던 숫자예요. 이 사람도 데뷔를 그러니까 투고를 했는데 13번 거절당했고요. 500은요 처음 찍어냈던 인쇄수예요. 500부를 찍었거든요. 1쇄. 책마다 다르긴 한데 500부면요 되게 작게 찍은 거예요. 이 출판사도 큰 출판사가 아니라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랬으면은 이제 3,000부 예전 그 정도 시대 때는 한 3,000부가 1쇄거든요, 기준이. 근데 500부 찍었다는 건요, 그냥 긴가민가 했었을 거예요. 근데요, 밑에 5억이거든요. 이 소설이 가늠할 수는 없는데 약 5억 부 팔렸다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잠재적이라고 보거든요. 조앤 롤링이 이 대학교 축사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죠. 이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버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앤 롤링은 이제 어려움이 많이 당했죠. 이제 포르투갈에 가서 영국 사람이었지만 포르투갈에 가서 이렇게 계약직 교사로 일하다가
잘리고 또 거기 현지인 기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데 이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제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잠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앤 롤링이 금수저였다면 해리포터 쓸 일이 없었겠죠. 해리포터도 결국은 이제 조앤 롤링이 좀 부족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실패가 꼭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부족한 게 결국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실패와 부족함이 결국 해내게끔 만들게 하는 어떤 인내나 잠재력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 실패하면 인생 망쳤다 생각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너 글렀어. 대학 재수생들 막 마인드 속에는 내 이 대학 떨어져갖고 막 이를 갈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잠재력을 죽이는 교육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서문의 제목으로 얘야 넌 마법사란다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 해리포터도 사실은 고아였고 어려웠는데 자기가 마법사였다는 건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You are wizard, 해리. 넌 마법사야, 해리.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마법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떤 기준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되게 실패자라고 보는 게 잠재력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이가 좀 놀랄만한 뭐든지 잘하는 것 꼭 하나씩은 있거든요. 제가 직업이 이제 다큐나 인터뷰 영상 찍다 보니까 심지어 장애인 아이들을 인터뷰할 때도 있었어요. 장애인 아이들도요, 잘하는 게 꼭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한 가지씩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뜨랑슈아라는 그 제과점이 있는데 그 제과점에 장애인 지체장애 아이들이 이제 빵을 만드는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굴을 했어요. 선생님이 발굴해서 제빵사가 어떤 아이는 포장만 되게 잘해요. 어떤 아이는 그 개량만 해서 이제 강박증적으로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개량만 시키고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반죽이나 적기나 이런 걸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빵이 나오는데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잠재력들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렇게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도 인터뷰 해보면 되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는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님은 아이가 그림 그린 걸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갖고 티셔츠로 팔아서 쇼핑몰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특이한 관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이가 그린 이 그림만 보고서 이건 장애인이 그린 그림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만 안 하면 어떤 특이한 관점에서 본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면 아이에게서 놀랄 만한 잠재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사는 신문 광고거든요. 100년 전에 나왔던 이제 신문 광고인데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 개인 교습, 수학과 물리학, 전 학년 학생 대상 철저한 지도. 지금 이제 막 과외, 수학과외나 막 공부방 하는 광고와 다르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생님 뽑아왔는데 이 광고 누가 냈을까요? 아인슈타인. 예. 신송인 선생님이신가요? 네. 저한테 채팅에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주소로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광고한 거예요. 야, 여기 원주에 역시 훌륭한 독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사온 그 원주, 우리 박경리 문학관이 있는 이 원주, 참 독서의 도시 원주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릴 때 모습인데요. 대학 재수생이었죠. 아인슈타인 재수생이었어요. 그리고 수학하고 물리학 빼고 잘하는 게 별로 없었대요. 프랑스어도 그냥 그랬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배우려고 하는 그 교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 빼고는 늘 땡땡이를 친 거예요. 교수가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엔 취직도 잘 못했어요. 취직 못해서 한 게 이제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취직 안 되면 제 친구도 사업해서 빚져갖고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보험회사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그냥 일자리가 없으니까 당장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영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그런 스펙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보험회사여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또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광고를 보험회사 직원일 때 그 광고를 낸 거예요. 이걸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M잡러라고 하는데 M잡러가 멋져 보이나요? 사실은 월급이 수입이 마땅치 않으니까 저희 이제 세대 특별히 30, 40대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과외 알바 M잡러였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상사한테. 야, 너 우리 회사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과외를 하려고 해? 투잡을 뛰어? 그래갖고 이제 잘렸어요. 그때쯤 돼서 잘린 게 아니라 이제 상사가 괴롭혀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쯤 돼서 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첫 딸이 나왔어요.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이렇게 그때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스위스 특허청에 일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을 이제 꽂아준 거죠, 특허청에. 그래서 낙하산 공기업 취업자 된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사실은 다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결국 거기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특허청에 있으면 당시에 시계에 관해서 주로 연구를 하다가 상대성 이론으로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노벨 과학상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좋아했던 책이 2권 있었답니다. 한 권은 성경이었고요. 한 권은 돈키호테였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돈키호테를 일과 후에 계속 읽었는데 이 돈키호테에 나오는 유명한 맨 오브 라만차라는 그 실제 뮤지컬에도 나오는 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 무적의 적수를 이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 죽는 것, 잘못을 고칠 줄 알며 순수함과 선의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꿈속에서 사랑에 빠지고 믿음을 갖고 별에 닿는 것. 네. 이 돈키호테 이걸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아인슈타인처럼 키우고 싶어 해서 서점에 가서 이제 돈키호테 읽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인슈타인이 이 돈키호테를 읽은 게 이 책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이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거죠. 불가능한 꿈속에서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 것. 그것이 전 잠재력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듣고서 돈키호테를 이제 사서 봤어요. 이제 만역본으로 봤는데 꼭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정말 추천 도서고요. 우리가 문고판으로 보시지 말고 기왕이면 이제 장르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도 어려움에 빠졌었죠. 자기 막 기사로 잘 되고 싶었는데 잘 못 돼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주 기업도시에 사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6시나 7시 기차를 타고 서원주역에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미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이 집에서 이제 편집하는 일을 하고요. 영상 편집을. 근데 화요일 말고 이제 목요일에 한 번 일정이 잡혔어요. 근데 촬영이 사실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 북트레일러라 해서 이제 출간한 작가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스쿨 하면서 제일 이제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아이가 학교 안 가니까 아빠랑 제가 일하는데 종종 데리고 가요. 그 고객사에서 허락이 되면. 제가 인터뷰한 작가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홈스쿨 하는데 제 딸하고 같이 가도 될까요? 해서 허락을 받고서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이제 중식당인데 제 큰딸이 이제 짬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짬뽕 한 그릇 시키고 같이 이제 둘이서 직장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어른들은 이렇게 산단다. 저는 직업 체험보다 이런 체험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직업만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예전에 김훈 작가가 그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잖아요. 근데 저는 밥벌이의 숭고함이 있다고 봅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아빠가 뭐 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아빠가 어떤 직장 다니긴 하는데 우리 아빠 뭐 삼성 다니는데 우리 아빠 LG 다니는데 아빠 뭐 하는지 모르고 제 친구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딸이 자기 나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돈만 벌어주고 그게 되는데 저는 야 이거는 얼마고 이걸 벌기 위해선 어떻게 일해야 돼. 아빠는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 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가 봤을 땐 이게 적절한 거 같니 아닌 거 같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취업해서도 자기 연봉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얼마 받아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취직도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만 들어가려고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만 가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그렇게 됐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점심 먹고 걸어서 코엑스에 이제 별마당 도서관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별마당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씩 읽고 그래서 와가지고 인터뷰는 금방 끝난다 했잖아요. 일은 일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을 보면요. 일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집중해서 딱 한두 시간만 일하면 되고 그걸로 성과를 내면 좋은 거지. 제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금방 찍고서 아이가 촬영하는 거 보고서 돌아갈 때 이제 청량리역에서 다시 이제 서원주역으로 오는 기차를 타기 전에 아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줄 선물을 하나 사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꽃집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즐거운 퇴근길, 서울에서 퇴근길 이렇게 갖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아이한테는 나이가 들어서도 참 소중한 경험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뭔지 결국에는 가족들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돈 버는 건데 자꾸 이제 돈 버는 것만 몰입되니까 내가 이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지? 약간 성공한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러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요 주변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못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만회하게 해드리려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서전을 영상으로 이제 영상 자서전 같은 걸 만들어서 결국엔 아이들한테 90살 넘는 분들, 80세 넘는 분들 막 천역되는 빌딩 주인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장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그거 담으려고 그분 저한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못 해봤어요. 저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나 조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들이 그런 거 못 배워봐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려고 이 비싼 돈을 내고 이걸 찍으시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극장 하나를 대관해가지고 친척들 가족들이 모이는 데서 그분 삶을 한 50분 정도 되는 다큐로 쫙 틀어드리잖아요. 자식들이요 처음 듣는 얘기래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볼 적도 없고 왜?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껴안고 울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업이 아니라 개인 고객이라서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기회가 된다면 1년에 한두 편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겠다,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이제 기차 안에서 무궁화호도 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밖에 기차 풍광을 보면서 쓴 글이거든요. 기차 타고 가는 풍경 3월 3일에 썼는데 산이 보인다. 풍경을 보는 내내 다리가 뜨겁다. 왜냐하면 이제 히타를 막 세게 틀어가지고 기차 안에 지나갈 때 가끔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거기에는 작은 집들도 많다. 무덤도 보인다. 산에는 깎인 부분도 보인다. 터널은 아무것도 안 보여 아쉽다. 덥긴 하지만 좋다. 기아집이 보인다. 이 기차를 타기 전에 호떡 먹고 엄마한테 드릴 꽃도 샀다. 네, 빨간 밭이 보인다. 네, 결국엔 이렇게 관찰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백일장이라는 행사가 됐을 때나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종종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딸은 특별히 이제 꿈이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좀 모아서 브런치라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잖아요. 브런치라는 사이트에 제가 강원도로 튀어라라는 제목으로 브런치 북을 하나 출간했거든요. 이제 브런치에 이제 검색해 보셔도 나오고 이렇게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올지 모르도 강원도로 튀어라라는 제목이 없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강원도에 1월 달에 이사 와서 있었던 일들을 좀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다큐멘터리 지원작을 공모를 이제 내일이죠. 내일까지 공모를 하는데 이미 냈어요. 냈고 이제 좀 심사위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영상을 짤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주 이사 와서 살았던 이야기를 한 90초 정도로 담았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잘 될 것 같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못 돼도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가는 말에서 이제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교육 방법은 없어요. 이게 뭐 새로운 교육이 아니죠. 근데 새로운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사실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 저의 생각인 거고, 이 강의를 들으셨던 그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녀나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사회성이 있어야지. 저희 부모님들도 애들이 친구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얼마 똑같은 질문 계속 받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제 친구한테 하는 얘기로 야, 너 지금 제 친구도 지금 그때 기억도 안 나요. 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옆 짝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사회성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축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축구하는데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욕이에요. 되게 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물론 이제 아이의 사회성이 필요하죠. 특히 한 자녀일수록. 그러니까 저희는 홈스쿨은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 기관도 있고 원주에 와서 저는 원주의 홈스쿨러들을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접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의 뭐 혁신도시에 사시는 어떤 선생님들하고 또 접선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같이 그 텃밭 농사를 짓기로 했어요. 감자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렇게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친구가 없는 거는 이제 아니고 오히려 홈스쿨을 하면요.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되게 그 책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말 못할 것 같죠. 놀이터 가서요. 모르는 애들한테 먼저 말 거는 애들은 저희 애들이에요. 여기 와서 언니도 사귀고 여기 기업도시에 둘레길이 있는데 얼마 전에 5학년 언니랑 만나갖고 그 아이랑 그 어머니 허락받고 우리 가족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둘레길도 갔다고 그랬거든요. 효원 그 아이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교실의 사회성은요. 소위 말해서 골목대장들이 다 그 자리 잡고 있어요. 목소리 큰 그 아이들이 다 주도하고 있어서 왕따라는 게 왜 생기냐면 또래 문화의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저 친구 왕따 시키고 싶지 않은데 뭐 이를테면 뭐 철민이가 힘이 세요. 걔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성이 결국 주눅들게 만드는 사회성, 또 부정적인 것들을 배우는 사회성이 사실은 적지 않죠. 그래서 핸드폰 내 자녀는 어떤 거 유튜브 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또 어떤 게임하고 싶다. 엄마 이거 아이템 사줘. 그럼 야 너가 뭐 게임 아이템 왜 사? 그럼 누구는 한대. 그럼 알았어. 이렇게 마지못해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딱 필요한 뭐 사회성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친구는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친구, 정말 필요한 친구가 아니라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도 있고 저랑 어떤 마인드가 같아서 성향이 같아서 만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건 내가 원해서 만난 반 친구들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친구들한테서 모든 걸 다 잘 배울 수는 없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에 좀 답이 됐을까요? 네, 그것도 있고 친구를요 되게 소중히 여겨요. 친구 생일에 친구를 일주일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만나니까 뭐 친구 생일이면요 편지도 카드도 써주고 직접 찰흙으로 막 모형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한두 살 위아래는요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1학년 한 학년 기준으로 막 엄청 엄격하게 대하는 것과 또 환경이 다르죠. 커리큘럼 시간 관리는요 처음에 시간을 좀 해야 돼. 저는 이제 좋은 습관인데 전 일어나자마자 일단은요 저희 집은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다. 그거는요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년 차까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1년 차까지는 못 옷 짜고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영어 이를테면 근데 주기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있어요. 홈스쿨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방만하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에 이제 매일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분량이 있거든요. 그걸 읽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 성경 말씀 카드라 그래갖고 매일 한 장씩 글을 써요. 제가 이제 전업 작가의 꿈을 꾸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제가 먼저 일어나서 카드를 쓰고 이런 하루의 루틴이 있고요. 일주일의 루틴이 있고 또 한 달의 루틴이 있어요. 이제 어제는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뭐 가족 회의 겸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가족하고 만나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홈스쿨링에 관한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참조해도 되고 결국엔 근데 냉장고 이제 문짝 바꾸는 것처럼 나만의 색깔을 좀 입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중점으로 두느냐 그런 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 체육 수업 주 3회로 이렇게 해서 농구하고 축구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거는 오전 시간에 딱 빼요. 그래서 월수금은 뭐 축구, 농구가 딱 아무도 저희밖에 없어요. 풀사장에 저희가 실컷 쓸 수 있고 다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정하고 뭐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 뭐 화, 목, 토 이렇게 정해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번에는 말하기, 뭐 단어 이런 것들을 정하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아이도 좀 힘들 거예요. 부모님 제일 힘들고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면 이제 자기만의 저희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루틴을 좀 정하기까지가 한 20일 걸린다 하잖아요.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루틴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혹시 답이 됐을까요? 김민정 선생님, 네, 질문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홈스쿨링의 관점 너무 새로운 느낌으로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극복하는 힘에 대해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시작해서 사회적 고통, 네, 거기 뭐 물론 이제 다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홈스쿨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기업하면서 홈스쿨러 한 명을 고용한 적이 있었어요. 15살이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하면 긴데 15살 고용하면은 노동부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식으로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 고용하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친구는 홈스쿨을요 집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홈은 뭐 이를테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스쿨링도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영상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15살에 저희 회사에 지망을 해서 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에 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판교에 어떤 센터에 회장이 되는 그 시기에 경기도에서 200명만 초청되는 행사에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카카오 의장이 이제 개회사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나이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다. 이제 본인은 서울대 나오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김범수 의장님 여기 사진 다들 명함 주고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잖아요. 제가 크게 이렇게 손 들고 얘기했어요. 여기 꼭 인증샷 찍어야 될 친구가 한 명 있다고 했더니 왜 찍어줘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여기 있을 거라고 이 자리에 몇 살인데 15살인데요. 학교 안 가고 뭐해 했더니 제가 아니 아까 뭐 학력도 나이도 필요 없다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셋이서 찍은 사진 있거든요. 김범수 의장 제가 그 사진 하나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연수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를테면 그 친구랑 보낸 시간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해서 남들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살 많은 16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창업, 판교에 그런 것들 많았어요. 너희들 창업이 열풍이니까 그러니까 사업가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내준 예산안을 짜고 있었어요. 영상 예산안. 이미 끝났죠. 야, 너 이름이 하준이인데 하준아 너 어때? 저 형들 보니까 어때? 씩 웃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미디어 학과로 유명한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20살이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 친구가 18살 때 수시 입학을 했는데 걔가 입학하기 전에 제가 독립을 시켜줬어요. 제가 성남시에 있는 한 장애인 협회에서 일을 줬어요. 장애인들이
미술 치료 교육 받는 영상을 결과 보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선생님 이거 너무 돈이 싸서 저는 못하겠고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믿을 만한 친구니까 맡겨보세요 하고서 그 친구가 나이는 얘기는 안 했죠. 17살이었는데 그 친구가 회의도 가고 촬영도 하고 편집해서 기립박수 쳤어요. 영상 나갈 때. 그래서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친구한테 원천세 내야 되니까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줘야 됐거든요. 주민증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생증을 팩스로 빡 받았어요.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뭐예요? 뭐냐고, 뭐 어떠냐고. 결과물이 안 좋았어요? 결과물 좋았잖아요. 그 가격에는 그 친구밖에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 벙찐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을 일군 사람들이 과연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주영 회장도 10대 때 창업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극복하는 힘은 저는 현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 버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오히려 학교에만 있으면요. 공부를 하면요. 다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부가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해서 성적을 받았더니 이거 웬걸. 취업은 학점순위 아닌 그것 안 되네.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못 했냐. 대학교 전체 1학년 전체에서 1등 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친구는 이미 이미 한편 자기가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기 전에 뭘 배울지 갈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해보고, 야, 내가 이 교수님한테 뭘 배워야 될까?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술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2학년 마치고 또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 생활 해야 되니까 저희 회사 일은 못 하는데 그때는 2학년 전체에서 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너 자퇴해. 너 이렇게 해서는 교수밖에 못 될 것 같아. 네 꿈이 교수면은 이렇게 공부만 하고, 근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 가서 졸업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너 지금 자퇴해라. 제 그렇게 아직 이제 자퇴를 안 했는데 군대 가겠죠. 근데 저는 자퇴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학교에서 계속 이제 대학교에서 학점 받고 그러니까 유학 가고 뭐 좋은 학위 받아서 자기가 배웠던 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상은 안 되죠. 그 직업, 교수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거에 한정 짓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되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좋은 사례입니다. 좋은 사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고민은 할 수 있는 장을 준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면 어떤 고통을 대신 당할까요? 왕따의 고통 그런 내 인생은 뭘까? 자아를 찾아가는 고통 대신에 누군가가 괴롭히고 내 어떤 성적에 있어서 강박적인 고통만 당하니까 저는 기왕 고통 당할 거면 어릴 때부터 고생 좀 하자. 돈 좀 벌자. 전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또 시장하시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뭐 점심도 드셔야겠고, 저도 이제 목도 좀 마르고 좀 쉬어야겠네요. 원래 12시까지 강의였는데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